경제평론가 박연미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일이네요. 월급쟁이 부자들 유튜브 중에 제일 신뢰도가 높은 우리 채널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장 먼저 요즘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게 뭐 달에 몇 억씩 오르는 단지가 있다고 하더라, 지역이 있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 중심에 바로 동탄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집 사는 사람이 줄었다라고는 하는데 이 와중에 동탄에서는 한 달에 몇 억씩 오르고 있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기자님? 올라서 거래가 된 사례가 있는 건 맞아요. 네. 실거래가가 나오는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동탄이 주목을 많이 받은 것도 사실이고 상승폭이 제법 컸던 것도 맞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동탄 레이크파크 이편한 세상이라는 단지가 이 관련해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청약도 아주 인기가 높았다. 이 통계를 보니까 놀라운 통계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이게 화성시 거주민 말고 기타 경기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분양하는 물량은 141가구에 6678명이 이 청약을 넣었다. 그러니까 1902대 1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화인가 싶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 청약 이야기가 상반기에 굉장히 뜨겁다가 하반기 들어서는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느낌이 있었다는데 이게 맞나 봤더니 네. 소위 동탄도 단세권으로 묶여있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 네. 수혜가 있다. 그래서 오산, 동탄, 화성, 수원 이쪽은 다 일자리하고 엮여서 인기들이 많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올해 전국의 모든 아파트 단지 중에서 최다 접수권입니다. 여기가 최고 경쟁률을 보인 곳,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용 95제곱미터 기준 그곳이고, 네. 전용 84 기준으로 봐도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되게 높았는데, 네.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하나는 반세권으로 묶여있는 일자리가 있고, 그러면 20, 30대가 계속 유입이 될 거다. 수요가 계속 있는 지역이다. 두 번째는 인프라도 괜찮은 편이고요. 세 번째는 사실 저는 이게 가장 컸다고 보는데 가격이에요. 일자리가 있고 가격이 괜찮고 인프라가 좋다. 그러니까 인구가 유입되는 건데, 예컨대 이 지역에 보면 전용 84 기준으로 분양가가 5억 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인근에서 신축에 가까운, 그러니까 한 4년 상간에 지어진 준신축이라고 하는 단지 기준으로 보니까 최근 거래가가 84 기준으로 8억 원 정도 돼요.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셨겠죠. 전용 84면은 사실 새 식구 살기에는 뭐 넓죠. 너무 좋죠. 괜찮죠. 네. 이 정도 아파트가 사이즈가 되는데 가격은 5억 원이 안 되고 인근의 실거래가가 8억 원 정도 된다. 그럼 당첨되면 나는 3억 원은 벌고 간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셨을 거고, 네. 공공주택 분양가하고 비교를 해봐도 이번에 3기 신도시, 네. 토지임대부 주택의 인프라 좋고 서울에 가까운 지역들 봐도 토지임대부도 3억 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월에 토지 사용료를 시에다 내야 하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네. 분양가가 4억 원에 가깝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돼서 84가 5억 원이 안 되면서 일자리와 가깝고 애들 키우기 좋게 인프라가 괜찮다. 그래서 늘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탐이 날 수밖에 없는. 네. 방금 말씀하셨던 토지 임대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건가요? 건물은 내 거, 땅은 시나 도 거. 그러면 건물은 내 거지만 땅은 내 거가 아니니까 네. 남의 거 쓸 때 세 내야 되잖아요. 네. 일종의 월세처럼 임대료를 낸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마 토지임대부주택 이번에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월에 내셔야 되는 돈이 6, 7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비교를 해볼 때도 전용 84 5억 원이 안 된다. 이거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분이 많았겠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실제로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네. 실거래도 이렇게 일어났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에 청약 경쟁률이 어마어마한. 네. 근데 저는 이게 아마 평균 경쟁률이었던 것 같아요. 430대 1, 요 지표만 알고 있었는데 딱 기자님께서 찝어주셨어요. 외부 지역에서. 그렇죠. 화성 외 지역의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신청 경쟁률이 1902대 1. 말도 안 되는 경쟁률이잖아요. 엄청난 경쟁률이죠. 네. 사실 이게 서울 수도권 다 합쳐서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청약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기타 경기는 기타 경기 지역이니까 서울 사람들은 청약 못 넣었는데도 그래도 경쟁률이 이 정도 나왔다. 이렇게 네. 보실 수 있겠네요. 그러네. 그러면 이런 어떤 두 가지 시그널이 네. 약간 집값이 앞으로 다시 올라갈 거라는 신호로도 조금 봐도 되는지도 좀 궁금해요. 집값은
것은 앞으로 극심한 양극화가 나타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동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케이스고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집값은 올라가 있고 네. 금리도 그때보다 더 비싸졌거든요. 그쵸. 그런 상황에 이제 상반기에 집값이 좀 올라가는 거 보고 매도 희망자들은 호가를 좀 올렸죠. 그러면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벌어졌어요. 따라가기가 버거운 상황이다. 네. 원하는 가격에 거래가 돼야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연말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올해는 일단 보합에서 왔다 갔다 거래량은 점점 좀 줄어드는 그런 장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지금 동탄의 어떤 사례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네. 상황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현장에 가보면요. 당첨이 됐는데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이제 아무래도 네. 금리의 영향이겠죠? 금리의 영향도 네. 있고 이것도 역시 입지와 가격이에요. 금리가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네. 빚을 내서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아주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된다거나 아니면 이 물량이 나한테 너무 매력적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은 들어가실 텐데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단지가 아마 서울 기준으로 계약이 안 된 그런 물량이 많았던 개봉하고 상도 지역 말씀하시는 것으로 네. 유추를 해요. 개봉의 경우에는 이 단지가 기존의 준신축에 해당하는 대단지하고 비교를 할 때 가격 경쟁력이 거의 없는 상황. 신축인데 서울인데 그래도 교통이 나쁘지 않은데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은 거 아니야를 고민하는 가격. 덥석이 아니라 고민하게 되는 가격. 인근에서 실제로 거래됐던 84 기준으로 비슷한 조건에 있는 그리고 입지는 상대적으로 더 좋다고 평가받는 먼저 지어진 아파트하고 비교하면 이 가격은 약간 과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고 네. 상도도 마찬가지예요. 상도 푸르지오 역시 여기는 약간 위치가 약간 언덕이거든요. 그런데 위치나 어떤 접근성에 비해서 분양가가 좀 세다. 내가 다시 집에 와서 마음에 손을 얹고 나는 이 단지를 정말 원하느냐 생각했을 때 좀 기다리자 이렇게들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입지와 가격의 문제였던 것 같고 그거하고 미분양이 소진되는 속도나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미분양은 우리가 상반기 기준으로 볼 때 6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이 66,388건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한 달 사이에 4% 가까이 줄었고 3월하고 4월 지나면서 한 3, 4개월 동안 한 6,000호 정도 소진이 됐어요. 근데 이것도 미분양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는 건 뭐냐면 지방에 위치가 별로 좋지 않고 일자리가 많지 않은 지역은 준공 후에도 계속 쌓여있는 악성 미분양이 소폭 늘었습니다. 네. 반면에 서울에서는 미분양의 상징처럼 불리던 단지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줄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팔리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줬겠죠. 미분양이니까 털어내야 하니까. 그런데 지금 분양가가 2달에 한 번씩 같은 지역을 통계를 내보면 평균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새집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위치나 아니면 나의 직주 근접성 뭐 이런 것들을 두루 고려해서 이 정도면 타협해도 되지 않아 이런 물량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서울에서의 소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네. 지방에서도 분위기가 좀 달라진 곳들이 있어요. 네. 지방에서도 보면 인천 같은 곳들도 제법 그 미분양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네.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 안에서도 학교 있고 인프라가 괜찮고 또 젊은 사람들이 좀 모여있는 일자리 있는 지역들은 미분양이 좀 소진되는데 모든 곳에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극심한 양극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미분양 물량이 그냥 줄어들고 있다라고만 판단을 할 게 아니라 또 지역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약에 있어서는 당첨이 됐는데도 입지나 가격을 비교한 다음에 좀 네. 결정을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금리의 영향은 그러면 현재 약간 높은 대출 금리는 그렇게 크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영향을 물론 미치는데요. 제일 큰 게 뭐냐? 가격이라는 거죠. 제일 큰 걸 따진다면 위치 대비 가격. 사실은 지역에 그런 비수도권으로 가면 여기에는 이 정도 사이즈의 아파트가 이 가격이구나 이렇게 느끼실 때가 있잖아요. 네. 반면에 서울의 중심가에서는 야 컨디션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 돈을 주고 여기 살아야 돼? 이게 결국은 위치, 가격 이걸 결정하는 요소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금리가 비싸더라도 이 집이 장기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고 이 집의 가격이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게 최근
최근에 강남 일대에서 매매가 상반기에 좀 이루어졌던 요인일 텐데 네. 반면에 지금 이 금리를 감당하면서 이 가격을 무릅쓰고 들어가야 되느냐 이게 고민이 되면 그쪽에서는 한 발 물러서는 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네. 형성돼 있는 가격에 대한 고민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금리가 가격을 이기느냐 가격이 금리를 이기느냐, 그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집을 뭔가 매수를 할까 말까 하는 그 고민을 조금 더 그 기준이 어쨌든 높기는 한 거예요. 그렇죠? 네. 예전이라면 그래도 그냥 한 채는 한번 사보자.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않아?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도 21년 분위기. 네. 그때는 그랬죠. 그렇죠. 2년 전에는. 네. 근데 지금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정말 이거 괜찮겠어? 네. 아깝지 않아? 요걸 다시 한번 더 고민하게 되는 상황.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미분양 물량이 조금 줄어든다고 하면 요것도 역시나 집값이 좀 올라가기 직전에 어떤 시그널이 아닐까. 네. 이런 또 희망회를 또 돌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상반기에 팔렸어요. 상반기에 많이 팔렸어요. 네. 그러니까 미분양이 소진되는 속도도 최근 들어서는 좀 줄었습니다. 거래량하고 시중의 가격 상승하고 다 같이 가는 그러네요. 건데 내가 집이 없는 상태에서 관망하고 있었는데 상반기에 집값이 제법 올라가는 것 같다. 특히 내가 찍어둔 지역들은 항상 지금 내가 사는 지역보다는 약간 소위 말하는 상급지일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경기도에서 서울 진입을 노리셨던 분, 서울 안에서도 내가 좀 더 나은 환경을 원하셨던 분이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집값이 올라가네. 그러면은 저거라도 내가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보통 미분양은 여러 가지 혜택이 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 에어컨이랑 뭐랑 다 해준다고 할 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요렇게들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게 상반기의 분위기였는데 미분양이 소진되는 속도나 아니면 거래량이 늘어나는 속도, 또 상승하는 상승폭 이런 것들이 하반기 들어서 둔화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오르지 않는다, 안 팔린다가 아니라 팔리고 있고 소폭 오르고는 있는데 이 오름폭이나 올라가는 속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 이건 통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그 건설사 살리기 정책 때문에 분양가가 좀 높아진다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얼마 전에 둔촌주공도 그렇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정부가 건설사를 살리기 위해서 딱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네.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이 단기에 급락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게 좀 더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말일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1.3 대책이 나오면서 1.3 대책은 사실상 둔촌주공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둔촌주공 미분양이 날 거라는 게 지난해 말 올해 초에 대다수의 전망이었어요. 그리고 뭐 단군일의 최대 재건축 단지다 이렇게들 말을 했으니까 네.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데 이 물량을 누가 받아줄 거냐 그때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카드가 그 전에 이미 나와 있었지만 대출 규제를 풀어주기 시작을 했고 또 전국구 단위로 줍줍이 가능해졌잖아요. 네. 이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느 지역에 살든 집이 있든 줍줍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실거주 의무 관련해서는 이거는 실제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인데 분양권 전매 제한 그리고 실거주 제한 이런 것들이 다 전면적으로 해소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법적인 이슈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네. 분양권 사고 팔 수 있는데 실거주 의무는 아직 풀린 게 아니에요. 안 풀렸죠. 그러니까 사고 팔았는데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또 황당한 상황이 하여튼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규제 이슈는 완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네. 그 둔촌주공을 살려줌으로써 부동산 경기나 분위기를 유지를 한 거고요. 그쵸. 이후에 둔촌주공이 다 팔리고 네. 심지어 피가 붙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조급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광명시 등등이 상당히 높은 청약 경쟁률을 통해서 완판이 되어버리니까 네. 서울은 뭐 더 말할 것도 그렇죠. 없는 네. 거고 저 자양동 이런 곳들도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면서 완판이 됐고 제가 그때 그 청약 관련해서 댓글 굉장히 흥미로운 댓글이 하나 어떤 있었는데 댓글이 있었어요? 내가 태어나서 평생 자양동 살았지만 이 가격 너무함. 그 정도였어요. 그게 아마 제가 기억하는 단지 이름이 자양동 롯데캐슬이 맞을 거예요. 에이. 그런데 거기 사셨던 분이 야 우리 동네 전용팔사가 이 가격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완판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상반기에 이게 지난해 12월 이후에 훅 빠졌던 거래량이 살아나고 정부가 정책으로 밀어주고 둔촌주공이 살아나고 특히 특례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신 20, 30대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동산 경기를 좀 부양하는 효과가 있었고요.
특례 보금자리론 관련해서 40조 원이 풀렸으니까 이미 풀린 돈이 그래요. 네. 아직 연말이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연장 안 한다는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40조 원이 풀렸으면 그만큼 장작이 늘어났으면 방이 좀 뜨거워졌겠죠. 그랬겠죠. 그게 상반기 시장이고 이제는 특례 보금자리론 안 하고 50년 대출도 안 하고 여러 가지 대출 규제도 보다 강화됐고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가 좀 줄어들었다. 수요가 좀 줄어들었다.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기자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들을 들으니까 정말 큰 그림으로 상반기 때는 이랬구나. 네. 지금 하반기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가 그려지는데 결국은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양극화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양극화가 물론 예전에도 있었겠죠. 근데 점점 더 심해진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좀 심해졌을까요? 일단 양극화 관련해서는 코로나 이후에 풀린 돈 얘기를 제일 많이 할 텐데 네. 뭐 돈도 돈이지만 사실은 인구의 이동이 제일 커요. 이게 최근에 제가 아주 흥미롭게 본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 네. 대한상의에서 정리를 해서 내놓은 보고서를 보니까 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인 역동성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 크게 벌어졌다. 그러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는 게 이 지역에서 보고 계신 분들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수도권 지방 이런 표현 쓰면은 그럼 거기는 비지방인가요? 이렇게들 표현도 네. 하시던데 네. 굳이 이걸 나눠서 설명을 드린 이유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60%가 서울 수도권에 모여서 살아요. 그런데 국토 면적으로 따지면 전체 국토 면적의 한 12%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게 서울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가 전체적으로 감소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수도권은 집값이 오를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근거거든요. 네. 전체 인구의 60%가 전 국토 면적의 대략 12%에 모여서 살고 그 안에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지역, 모여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 있으니까 이쪽은 미어 터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집값이 소위 주요 상급지 사람 많은 데는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데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일자리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동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방의 광역시나 소도시의 경우에는 일할 데가 없다. 이런 곳들이 제법 많아요. 우리 회사에서 만나거나 아니면은 동호회나 뭐 이런 곳에서 만나도 고향이 전국구잖아요. 네, 맞아요. 서울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경우가 없단 네. 말이에요. 그리고 유입되는 인구는 점점 늘어나요. 서울 인구가 최근 들어 줄었다 이런 반론도 있지만 그건 서울이 싫어서 떠났다라기보다는 서울의 집값과 물가를 못 견뎌서 경기도 등 인근 수도권으로 잠깐 이탈한 인구들이에요. 이분들이 여력이 생기면 언제든지 서울로 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대기 매수 수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보고서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그 성장률, 그 지역이 만들어내는 성장률의 차이가 0.5%포인트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는 성장률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는 여전히 한 3.4% 정도 지역에서 GDP를 만들어내는데 네. 이게 2010년에서 2021년 사이에 비수도권에서는 이 성장률을 창출해내는 그 비중이 1.9% 정도밖에 안 돼요. 이쪽에 일자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내수도 줄어든다. 그러면 종전에는 차이가 0.5였는데 네. 향후에는 차이가 1.5 네. 벌어진 거잖아요. 3배나 차이가 커졌다. 이건 결국 일자리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게 바로 반세권 같은 곳들이 이상하게 집값이 급등하는 거.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일자리가 대부분 수도권에 있고 소위 말하는 국가 혁신 클러스터 이런 것들이 다 서울 수도권에 모여 있잖아요. 이게 집값을 부양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양극화는 앞으로도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